대선 후보들의 청년 정책 공약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마현 위원님의 결담을 듣고 이야기를 쭉 나눠보죠. 저는 1위 1비로 준비했습니다. 1위 1비 하면 그냥 뭐 사소한 일에 기뻐하고 사소한 일에 뭐 슬퍼한다 이런 원래 뜻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다뤄야 되는 것이 일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일자리 하나에 너무너무 기뻐하고 일자리 하나에 너무너무 슬퍼하는 현실을 담아서 조금 의미를 바꿔봤습니다. 사실 왜 이렇게 감탄을 고개를 끄덕끄덕. 결점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심상정 후보는 일자리 공약으로 공공기관 청년 고용 의무 할당제 비율을 3%에서 5%로 늘리고요. 2030년까지 연장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공약이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의 공약이기도 했었고요. 뭐 실제 이제 3%에서 이제 5%로 확대하는 그 과정을 이제 밟고 있다고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확실하게 공공기관에서 이게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지금 설정되어 있는 3%도 미달하는 공공기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2030년까지 이제 연장하겠다고 한 것은 이 고용 의무제가 23만 개의 이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데 실제로 해야만 하고 5%의 고용 의무와 관련해서 공공기관들이 책임지고 있는 부분을 실행하기만 한다면 청년들에게 일자리나 그런 많은 고용들이 좀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과연 지금도 이제 공공기관에서 잘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공약적으로 조금 더 드러나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 개인적인 의견을 좀 더 붙여봅니다. 5%로 늘어나면 23만 개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네, 저는 긍정적인 거죠.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공약인데 이 청년이라고 하는 연령은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그러니까 3%도 그렇고 5%도 그렇고 시간이 지나면 이 청년들이 이 비율 안에 포함이 안 되어 가는 거죠.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직원들을 내보내고 또 청년들을 고용하는 형태가 될 수 있거든요. 오히려 저는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 이 공약보다 지역 공공기관에서 이 지방 균형 인재 선발 비율을 30%에서 50%로 늘리겠다. 이게 지역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한테 조금 더 와닿는 정책이지 않을까. 이 3%에서 5%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면 새로 뽑는 청년들만 많아지면 저는 오히려 계약직과 비정규직 형태의 양산이 될 수 있다 우려가 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을 하셔가지고 우리 대망이기 때문에 어떤 자료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고용의 질 측면에서는 좀 나빠질 수 있다는 건데요. 이 부분은 또 한번 짚어볼까요? 저는 공공에서 일자리를 그 숫자를 채워가면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에 좀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데 공공기관, 뭐 공기업들 경영 방만하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경영 효율화, 경영 혁신 얘기 이렇게 항상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의무 할당으로 청년 할당을 해가지고 고용을 계속 만들어라. 그 개별 기관의 경영 환경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너무나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생각하고 이걸 강제할 게 아니라 오히려 좀 인센티브 형식으로 좀 참여를 자발적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렇게 강제하는 것은 정말 경영 악화, 안 그래도 공기업 방만하게 한다 그러는데 그걸 더 악화시킬 것이다.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네. 제가 그 청년 할당 관련해서 이제 좀 찾아보다가 실제 헌법재판소의 어떤 청년이 이 청년 할당제가 이제 위헌이다. 이건 나이로 이제 이걸 차별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헌법재판소에 이제 제소를 했다고 해야 되나요? 거기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제 이걸 이제 합헌 의견을 내면서 청년 할당제 자체가 이제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정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며 청년 할당제는 청년 실업을 완화하는데 다소나마 기여해 입법 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청년 할당제에 대해서 코멘트한 게 좀 인상 깊어서 좀 갖고 와봤습니다. 사실 저는 이 청년 나이로 하는 거 차별 아니야 생각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좀 살펴보면은요. 채용 과정에서의 뇌물 행위 등을 엄벌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늘리기보다는 이 공정에 좀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쨌든 안철수 후보는 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데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지 않았고 재원 마련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약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공약은 나머지 세 후보는 낼 수가 없어요. 왜죠? 그 이재명 후보는 조국 전 장관 사태의 강을 건너지 못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역시 그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경력 허위 의혹
그래서 이 완전히 자유롭지 않고 네. 그리고 심상정 후보의 경우에는 정의당의 주요 지지 기반인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채용 세습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본인 입으로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자유롭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밖에 없는 거죠. 네, 저는 안철수 후보 청년 정책 중에 가장 칭찬하고 싶은 공약이 하나가 있는데요. 연금 개혁입니다. 저는 지금의 연금이 나중에 고갈이 되고 이 부담이 다 지금의 청년 세대가 나이가 들어서 이거를 떠안게 되는데 이게 표가 안 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연금 개혁 이야기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안철수 후보가 연금 개혁을 이야기하고 연금 개혁에 대한 대선 후보들이 함께 공동으로 선언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우리 또 청년 세대들에게 세대 간 공정을 강조하는 안철수 후보의 좋은 제안인 것 같아서 이분은 좀 칭찬할 만하다. 근데 그런 부분이 정말 많이 얘기되지 않는 것 같아요. 연금 개혁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관심도가 너무 떨어져서 청년들이 있는지 하는지도 잘 모르는 게 아마 아닐까. 심상정 후보는 연금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맞아요. 그 심상정 후보의 주요 지지 기반이 이 전국 공무원 노조나 정교조에서 상당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감 없이 좀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심상정 후보도 조금 더 청년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할 수 있는 후보는 안철수 후보다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공약도 좀 살펴볼게요. 이번 대선 공약에서 디지털 대전환을 핵심 공약으로 삼고 있는데 이게 또 일자리 공약과도 연관이 있죠. 디지털 창업 컨설팅을 강화하고요. 또 금융 체계를 정비해서 대규모 투자금을 받도록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정확히 어떤 공약일까요? 네, 이 디지털 대전환 공약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디지털 대전환 3대 전략 첫 번째는 인프라 구축이고요. 두 번째는 산업 활성화. 세 번째가 이제 디지털 기본권 보장으로 이제 어떤 시민권으로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 인프라 구축은 물적 제도적 인프라를 뭐 많이 구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뭐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초중등 대학 교육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산업 활성화는 뭐 전통 사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이라든가 또 유라시아 디지털 혁신벨트 구축, 뭐 이런 국제적인 공약들이 있고요. 마지막 디지털 주권 보장 부분 제가 주목하는 부분인데 디지털 자유권과 평등권, 경제적 권리, 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그런 격차 해소들이 들어가 있고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거는 뭐 긍정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야 일자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저는 오히려 주목하는 거는 그런 지역별 디지털 역량센터 운영이라든가 디지털 사기 방지라든가 좀 민주주의와 기본권의 관점에서 디지털 공약을 좀 강화하는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키워가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상당히 좀 부정적인데요. 우리 허승규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이재명 후보의 이런 공약들을 보면 일단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일자리 상황판 기억나십니까? 네. 어느 순간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디지털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안철수 후보가 제일 잘 알죠. 전문가니까요. 네. 전문가니까. 이 부분은 디지털 그 취약계층 지원이나 이 사업들은 이미 문재인 정부 하에서 하고 있는데 이걸 계승한다라고 봤을 때 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주로 디지털 교육 학습관을 새로 짓는다든가 돈을 자꾸 건물을 짓고 교육장을 만드는 데 쓰고 있어요. 근데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채울 거냐 여기에 좀 집중한다면 예산 절감도 할 수 있고 충분히 가능한데 너무 말만 번지르르하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천철수 같은 느낌이에요. 윤석열 후보도 이 공약이 있어요. 네. 그 디지털 문제 해결 센터를 설립하고 디지털 가이드 1만 명을 채용해서 IT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어려움 없이 행정 서비스 이용할 수 있게 공약을 냈거든요. 이 부분들은 내 후보가 그래도 좀 비슷하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함께 공약을 발표해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재명 후보께서 발표하신 공약들 중에 방금 말씀하신 그 디지털 대전환 같은 경우에는 뭐 4차 산업혁명 시대 걸을 수 없는 그런 시류이기 때문에 뭐 그런 투자들을 하는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가장 상식적인 공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윤석열 후보는요, 또 구직 창업 플랫폼을 토대로 교육기관의 구직자와 기업을 연계해서 일자리를 매칭하는 일자리 매칭 플랫폼을 제시를 했는데 이 부분은요? 지금 대선 후보한테 지금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거는 경제 성장을 어떻게 견인할 것인가 하는 그런 능력일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놓은 실패를 되돌리기 위해서 보수 정당으로서 아마 윤석열 후보는 분배보다는 성장에 방점을 찍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성장에 있어서는 민간의 역할을 늘려갈 것입니다. 일자리 매칭 플랫폼도 같은 맥락에서 구직자와 이제 민간 기업들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좀 더 실시간으로 매칭시켜줄 수 있는 그런 아마 구상을 하셨던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구직자와 또 이렇게 기업을 연계하는 일자리 매칭 너무나도 중요한데 조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실현 방안도 좀 나오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선 후보 청년 공약 검증 1탄 조영직 위원님의 결단도 들어보죠. 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그 겉에서 보이는 의도 자체가 악의로 점철된 정책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네. 다만 정책 결정자가 무능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이면에 다른 의도가 있을 경우에 그런 정책들 때문에 국민들은 신음하는 거죠. 문재인 정부 하에서 온갖 규제로 누더기가 돼버린 부동산 정책, 부동산 법들이 그렇고 그 결과는 5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집값이 자그마치 2배가 넘게 상승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정책을 볼 때 단순히 표면적으로 드러난 선의만을 볼 게 아니라 과연 그것들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함께 고민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결단을 말씀드렸습니다. 네.